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어우, 매미소리가 크네요. 오늘은 좀 이른 아침부터 나왔는데요. 뭘 하려고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 파나메라 매니아라고 요 파나메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자주 올라오고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나메라 매니아 카페는 뭐 하는 데냐면은 뭐 그냥 카페죠. 동호회인데 좀 다른 동호회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카페에 협력업체가 없어요. 그냥 회원들만 있고요. 운영은 제가 하고 있는데, 유미님하고 같이 처음에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운영자는 너가 해라, 내가 서포트 해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서 제가 그냥 운영자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대충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이래갖고 뭐 이렇게 스티커도 만들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뭐 회원님들하고 번개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돈은 따라가지 말자 그래갖고 협력업체도 안 받고요, 광고 같은 것도 안 받아요. 그냥 완전 순수하게 그냥 동호회예요. 뭐 혹시나 제가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돈을 더 썼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협력업체 이런 문의가 많이 오긴 해요. 그 카페 쪽지나 이런 걸로 협력업체라든가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공동구매를 하면은 저는 공짜로 하나 주겠다 이런 쪽지들이 오는데 무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딜러하고 혹시 이렇게 뭐 짬짬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끔 받는데, 오히려 포르쉐는 딜러분께서 이런 거를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카페하고 이렇게 협력업체나 이런 게 돼갖고 하는 거를 포르쉐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뭐 저는 뭐 저 자체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질문을 하나씩 해볼게요. 요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타면은 타고 이렇게 시동을 걸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온도도 자동으로 23도 맞춰져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하고 시트도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이렇게 좀 조절을 해놨으면은 원래 제가 저장해 놓은 시트 자세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게 뭐냐면 키 세팅이라는 건데, 모든 포르쉐가 거의 같을 거예요. 포르쉐에 이렇게 차 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키를 2개 받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키고 두 번째 키가 있으면 키마다 이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세팅을. 근데 그게 시트뿐만 아니고 이런 공조기,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이 키를 들고 탈 때마다 그 세팅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은 맞춰놓은 세팅대로 계속 움직인다는 건데, 단점이 저장을 안 해놓으면 이전 걸로 바뀌어서 꼭 저장을 해놔야 돼요, 키 세팅을. 방법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조기 온도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춰놓고, 뭐 핸들, 시트 이것도 다 맞춰놓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트 키가 있죠. 세트를 누르고 키 버튼을 누르면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세트, 빨간불 들어왔죠. 여기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띵동 하면서 키 세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다음에 내가 이제 요 키를 소지하고 타면 무조건 요걸로 세팅이 맞춰져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요 키 세팅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설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포르쉐는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 요 질문도 많은데, 포르쉐가 뭐 원래 정책은 할인이 없겠죠. 당연히 어디든 뭐 할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여태까지 그냥 회원님들 구입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보통 1% 정도는 해줘요. 말을 안 해도 1% 정도는 해주더라고요. 이제 재구매, 이전에 포르쉐를 샀다가 다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식적으로 1.5% 정도 해주는데, 가끔 막 2% 받는 분들도 있고 3%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이것도 뭐 그런 차이가 있죠. 현찰로 사서 2% 받는 거하고 리스나 할인을 해서 3% 받는 거, 그러면 당연히 3%가 많이 받는 것 같겠지만
오히려 거기 할부나 리스에 이자를 세게 넣어서 오히려 그게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제를 하고 그냥 현금으로 했을 때만 기준으로 1%에서 한 3%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뭐 3% 됐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받았고요.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번에 911 새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1%에서 2%는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조삼모사인 게 할인을 1%만 받고 서비스로 뭐 골프백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고, 돈으로만 2% 받고 그런 선물은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결국 또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뭐 물품이나 이런 걸 얼마나 받고 덜 받느냐는 사실 1% 해봤자 차값이 막 1억 8천 거기에서 거의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돈이에요. 그렇게 뭐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서비스나 차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신경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금액 때문에, 할인율 때문에 굳이 막 딜러를 바꾸고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중립에서 주차할 수 있나요? 중립에서 주차가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파킹인데 이게 가끔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그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중립에 놔 볼게요. 지금 중립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N 써있죠. 중립인데 중립에서 제가 시동을 꺼 볼게요. 그럼 이렇게 경고등이 뜨고, 그래도 제가 내렸어요. 만약에 문을 닫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중립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문이 안 잠겨요. 문이 안 잠기고 이 안에서는 계속 알람음이 울리고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문을 못 잠그니까 주차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파킹을 해놓고 그럼 알람이 꺼지고 그때부터는 문이 이렇게 잠겨요. 그 파나메라는 애플 카플레이가 되잖아요. 저는 애플 카플레이용으로 이렇게 아이폰을 하나 차에다 놓고 다니는데 이게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한 3, 4일은 그냥 놔둬도 방전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게 자주 꺼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켜놓고 쓰다 보면은 얘가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냥 화면이 연결이 끊기는 건데, 이것도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해결 방법은 우선 선을 뺐다 다시 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도 또 좀 이따 또 꺼진다 그러면은 아이폰을 한번 그냥 껐다 키세요. 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는 언제 그랬냐면은 그 아이나비를 까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지웠더니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어플 따라서 가끔 이게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원을 그냥 껐다 켜고 선을 가능하면 정품선을 사용하세요. 생각보다 껐다 키면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6번 트렁크에 공기 넣는 게 없어요. 이 트렁크에 공기 넣는 게 뭐냐면은, 저는 차가 18년식인데 원래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은 여기에 요런 걸 줘요. 요게 그 타이어 공기 넣는 기계거든요. 저기 시거잭에다 꽂아서 타이어 공기를 그냥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9년식엔 이게 안 딸려온대요. 이게 뭐 인증 때문에 그렇다는데 인증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가 절감하려고 뺀 건지 원래는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차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요게 있어서 저는 그 계절 바뀔 때마다 공기압을 좀 넣어주거든요. 혹시 차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사용을 하세요. 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고급유를 넣어야 하냐 요 질문인데, 이거는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줄글 열어보면 여기에 써 있어요. 98론 이렇게 써 있어요. 옥탄가 98 이상을 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쓸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굳이 써 놓겠어요. 그리고 전에 동호회 분이 여기 플립이 있냐 없냐 물어보셨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그때
질문글 올리신 분이 이게 고장났나 본데요. 그래서 저는 고급유를 넣는 거를 저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넣어도 괜찮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 그냥 고급유하고 일반유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당장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넣으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고급유 넣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기름값이 아까워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약간 고급유를 넣으려면 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좀 귀찮으니까는 그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넣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진짜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옵션 하나 빼면은 1년치 기름값이 나오니까 기름은 고급유 넣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길들이기를 꼭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 저는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를 사면 무조건 하거든요. 길들이기는 매뉴얼 상에는 3000km를 4000rpm 이하로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뭐 차를 길들인다는 개념도 있지만 본인도 이 차를 처음 운전하면서 차에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생각을 해서 한 3000km 정도는 길들이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차들 4000rpm하고 달라요. 이 4000rpm은 요만큼인데 저 길들이기 하면서 답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00 미만으로도 추월할 수 있는 건 다 추월하고요. 답답한 느낌 전혀 없어요. 재밌게도 탈 수 있어요. 4000rpm 미만으로도 그냥 길들이기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얼마나 되고 어느 걸 넣어야 되느냐. 본넷을 한번 열어볼까요? 본넷은 여기 앞에 있어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저는 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갈고요. 저는 차를 많이 타질 않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10,000km가 되거나 1년이 됐을 때 둘 중에 하나 중에 먼저 도래하는 거. 그러니까는 1년이 안 됐는데 10,000km가 됐다 그러면 교환을 하고요. 1만 킬로는 안 탔는데 1년이 됐다 그래도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 빠른 거에 맞춰서 하는데 매뉴얼 상에는 1년 그리고 15,000km예요. 매뉴얼대로만 해줘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포르쉐는 그 지정된 엔진 오일이 모빌1이에요. 근데 모빌1 말고 저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만약에 모듈인데 거기 규격에 포르쉐 인증 규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포르쉐 A20, 그러니까 그 규격만 맞으면 사실 넣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 다른 동호회 활동할 때 무슨 그 협력업체에서 일본 제품이래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엔진 오일인데 그거 넣으면 뭐 연비도 좋아지고 차도 잘 나가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 차에는 넣으면 안 되는 엔진 오일인 거예요. 규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막 근데 그거 넣으면은 연비가 좋아졌니 뭐 차가 잘 나가니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보고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도 규격은 맞춰야죠, 차에. 안 그러면 엔진에 무리가 가는데. 지금 파나메라는 뭐 모빌1이고 보통 여기에 규격도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써 있진 않네요. 어디에? 엔진룸이 멋있죠? 그리고 엔진 오일에 첨가제를 넣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무조건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매뉴얼 상에도 엔진 오일을 엔진 오일 첨가제를 절대 넣지 말라고 써 있어요. 엔진 오일 첨가제를 넣었더니 뭐 차가 잘 나간다 이런 거는 다 플라시보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넣으라고 했겠죠. 연비도 좋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포르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 최근에 올라온 질문 중에 페인트 워런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페인트 워런티는 뭐냐면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페인트가 이렇게 까지잖아요. 그걸 정식 센터에서 수리하면 그것도 워런티를 해줘요. 그러니까 3년 뭐 이런 식으로 3년 5년 뭐 녹이 발생하는 건 뭐 10년 뭐 이런 식으로 워런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제로 수리를 한 거는 보증을 안 해주는데 이 정식 센터에서 수리하는 거는 자기들이 워런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한다
그럼 가능하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는 게 낫겠죠? 그 뒷자리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뒷자리에서 다 조절 가능하죠? 뒷자리를 안 타서 헷갈리긴 한데, 지금 이렇게 송풍구가 열려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면은 기후 모드에 가면 여기 센터 송풍구가 있어요. 여기 가서 여기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요.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포르쉐 이 파나메라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필요 없는 옵션 중에 이거예요. 이거 괜히 고장만 날고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프하면 얘가 꺼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켜지고요. 이건 뒤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비 올 때 와이퍼에서 소리가 난다는 질문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파나메라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을 운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차량 관리에 대한 건데, 보통 이 와이퍼를 잘 안 쓰세요. 그러니까는 우선 첫 번째,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요 앞에 유리에 유막이 생겨서잖아요. 그러니까 세차를 하다가 차에다 왁스를 발라놨는데 그 닦던 걸레로 유리를 닦으면 당연히 여기 왁스가 묻으니까 이렇게 유막이 생기겠죠. 거기에서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도 유막, 이렇게 도로에 이제 뭐 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에 유막이 계속 이렇게 오염물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유막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퍼를 하면은 소리가 나요. 뿌두둑 하면서 비 오는 날. 근데 그런 거는 평소 때 그냥 주행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워셔액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주차를 해도 유막이 어느 정도 방지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자국이 생기니까 그걸 잘 안 하시는데, 뭐 이거 좀 자국 좀 나면 어때요? 비 오는 날 위험한 것보다 낫죠?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리 닦는 걸로 한 번씩 닦아주면은 소리 안 납니다. 소리가 난다고 와이퍼를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 유막을 먼저 한번 없애보세요. 유막이 많이 쌓인 차 같은 경우에는 유막 제거제 같은 거 쓰면은 쉽게 닦을 수 있으니까. 20인치하고 21인치 타이어, 휠 타이어를 어느 걸 선택할까요? 요 질문이 많은데, 휠은 사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왜냐면 뭐 얘 갖고 서킷 주행 하시거나 뭐 이렇게 스포츠 주행 하시는 분들이면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지금 20인치거든요 저는 이게 작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휠이 큰 걸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사실 뭐 휠이 무겁다, 뭐 승차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휠을 좀 작은 걸 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는 휠 큰 걸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게 휠이 커지면 이만큼까지 휠이 더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보도블럭이 엄청 긁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요만한 턱에도 얘가 닿으면 얘를 긁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다음에 차 살 때는 무조건 큰 건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요번에 샀는데, 저는 이렇게 긁은 데 전혀 없거든요. 동호회 분들 중에 좀 실제로 긁은 분들이 많아요. 차 폭이 넓다 보니까 휠을 긁은 분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뭐 이미 출고하고 나서의 문제고, 대부분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차감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세요. 21인치하고 20인치하고 어느 게 더 승차감이 좋느냐. 당연히 20인치가 승차감이 좋죠. 이거를 21인치, 20인치 바로바로 타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느끼는데, 21인치를 했다고 막 승차감이 막 와 이거 너무 딱딱한데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저도 동호회 분들 거 차를 많이 타봤는데, 오 이거 21인치여서 딱딱하네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하여튼 전혀 상관없어요. 승차감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21인치하고 20인치에 대한 승차감이나 연비도 사실 뭐 이거 상관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디자인이나 취향 문제지 어느 게 뭐 더 이쁘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저는 20인치 좀 이뻐요. 뭔가 과하지도 않고 비율도 딱 좋은 것 같아서 저는 20인치 좋은데, 또 21인치 하신 분들은 무조건 21인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처럼 20인치 하신 분들은 20인치도 좋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휠 타이어하고 연관돼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20인치하고 21인치일 때 에어서스를 해야 되느냐, 에어서스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저도 카페에다 글을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거는 거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에어서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에어서스가 승차감이 좋다, 그리고 에어서스를 안 하신 분들은 안 해도 괜찮다, 이걸로 무조건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도 두 개 다 타봤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절대적인 승차감을 위해 나온 옵션이 아니고 걔는 차고를 올려주고 내려주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지금 승차감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요거 요 파슴 요 기능이 더 커요. 근데 이 포르쉐가 예전에는 이게 옵션이었어요. 이 파슴이 이게 감쇄력 조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이것도 없는 거, 파슴도 없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옵션이 요 파슴, 그 다음 옵션이 파슴 플러스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에어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에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는 건데, 에어 스프링의 장점은 뭐 물론 뭐 승차감의 차이는 주겠지만은 승차감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 차이가 아니고요, 차고를 올릴 수 있느냐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승차감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요 파슴이 문제예요. 근데 얘가 이제 기본으로 나와요. 포르쉐는 전부 다 옵션을 선택 안 해도 얘는 기본이에요. 911도 그렇고. 근데 차이는 있어요. 더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가 그냥 느끼기에 이 지금 노멀 같은 경우 스프링이잖아요. 코일 스프링이죠. 걔가 이렇게 바운싱을 할 때 얘가 차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제가 에어 서스펜션을 저번에 그 동호회 붙는 걸 몇 번 타보니까는 얘는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운스 할 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에어 스프링은 이렇게 약간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바퀴하고 나하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하고 일체감보다는 바퀴는 바퀴대로 가고 차체는 차체대로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금액도 훨씬 비싸고 차고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포장길 같은 데 혹시 들어가게 되면 차고를 높여주니까 아주 좋죠. 그런 거는 고속으로 달릴 때 차체를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겠죠. 이런 점에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좋은 건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 딱딱하냐 덜 딱딱하냐, 이거는 에어 스프링하고는 차이 없이 요 파슴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갖고. 그리고 이런 에어 서스펜션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노멀 서스펜션이 승차감이 좋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파나메라 자체가 승차감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S클래스랑 비교해서 승차감이 어떤가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 서스펜션에 20인치 휠 타이어예요.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느낌은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승차감 너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지,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요. S클래스랑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게, 제가 S클래스를 잠깐밖에 안 타봤어요. 뭐 그거보다 좋다 이런 건 말을 못 하겠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가 아니고요. 뭐 S클래스하고 어느 게 좋냐 뭐 이거보다 그냥 파나메라를 탈 때 승차감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승차감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해요. 이게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이 탄탄해요. 승차감이 막 출렁거리진 않은데 불쾌한 승차감이 안 느껴져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길, 도로인데 약간 이제 범프가 있다거나 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금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갔는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얘가 불쾌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잡아주는 느낌이지, 이게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는 누가 타도 못 느낄 거예요. 오히려 고급스럽다 이런 승차감이지, 승차감이 안 좋거나 이렇진 않아요. 무조건 좋아요. 이건 누가 타도 좋다고 할 거예요. 에어서스를 승차감의 기준이 누구나 다르겠지만, 에어서스를 승차감의 목적보다는 차고 올리고 낮추는 거가 필요하신 분은 선택하시고, 그런 게 필요 없으면은 그냥 기본 서스펜션도 승차감은 좋으니까 그걸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승차감이 옛날에 뭐 이런 에쿠스 뭐 이런 출렁출렁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고요. 이게 좀 탄탄해요. 딱딱이 아니고 탄탄이에요. 지금 과속 방지턱 이렇게 넘는데
안 이상해요. 막 이렇게 막 어우 불편해 이런 느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요 감쇄력을 딱딱하게 하면은 좀 안 좋아지겠죠? 대신 코너는 더 좋아지고. 이게 출렁거리면서 코너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파나메라가 되게 이걸 조율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승차감이라는 게 무조건 스프링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조만간 그 동호회 분들하고 차 한 서너 대 모여서 뭐4도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GTS도 있고 또 차마다 그 옵션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조금 다른 차들 모아서 한번 찍기로 했어요. 그거는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메라를 타면서 이렇게 만족감 같은 게 어떤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태까지 탔던 차 중에 이 차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주행할 때 이런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조향감, 타고 다닐 때 재밌어요. 밟고 싶을 때 밟아도 잘 나가고 하차감도 좋고, 특별히 또 뭐 이게 단점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뭐 어디가 특별히 안 좋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막 차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타면서 뭐 그런 스트레스도 못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걸 타면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지금도 사실 지금이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아침부터 나와서 찍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아까 주차해놓고 찍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냥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지금 드라이브 하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꼭 뭐 GTS나 터보가 아니어도 재밌어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뭐 어디 끌고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만족감이 참 높은 차예요. 제가 만약에 이 뭐 같은 금액대로 뭐 S클래스나 이런 거 샀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했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타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파나메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사셔도 됩니다. 파나메라를 타고 만족을 못했다고 하면은 어느 차를 타도 만족 못 하실 거예요. 뭐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뭐 브랜드 밸류, 그리고 뭐 하차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이 차 타고 만족을 못하면은 만족할 만한 차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컬러 질문이에요. 다른 컬러는 그냥 뭐 어느 게 이쁘냐 뭐 이런 거는 그냥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고민이 되는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화이트랑 카레라 화이트. 근데 이제 일반 화이트는 그냥 기본 옵션이어서 추가 금액이 안 되는데, 카레라 화이트는 그 비용이 드는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우선 색감의 차이는 흰색은 그냥, 화이트는 그냥 흰색이고, 카레라 화이트는 펄이 들어간 흰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 돌아요. 이거는 두 대를 대놓고 보지 않는 이상 사실 큰 차이는 못 느끼고요. 이것도 뭐 취향 차이인데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똑같은 흰색이면 그냥 저는 흰색, 화이트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느낌으로 블랙이랑 젯 블랙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은 펄이 없는 거고 젯 블랙은 펄이 들어간 검정인데,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기스가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젯 블랙은 펄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스가 나도 약간 티가 덜 나요. 그런데 일반 블랙 같은 경우는 걸레, 그러니까 걸레질만 해도 자국이 날 정도로 티가 많이 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로터스가 펄이 없는 빨간색이었는데, 광택을 내고 나서 세차 한 2번 하니까 실기스가 보이더라고요. 펄이 있으면 그게 덜 하겠죠? 이게 빛이 분산되니까. 근데 펄이 없으면 그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블랙을 할 경우에는 젯 블랙을 추천드리는데, 일반 블랙의 장점은 혹시나 뭐 사고가 나갖고 도색을 새로 한다 그러면 조색하기가 참 쉽겠죠? 그리고 무조건 블랙을 해야겠다, 근데 관리가 힘든 건 또 싫다 그러면은 PPF를 그냥 전체적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외에 색상은 그냥 완전 개인 취향이에요. 색깔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부탁이죠.
그 차를 계약하면 얼마 만에 받느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쿼터가 들어가요. 쿼터가 뭐냐면은 그 내가 원하는 옵션대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에. 그러면 그 주문이 들어가면은 차를 국내에서 받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총 합쳐서 6개월 정도. 근데 여기서 쿼터가 들어가면은 3개월은 거의 무조건이고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계약하고 쿼터가 들어가기 전까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딜러사에 따라 좀 달라요. 주문이 많이 들어간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쿼터가 늦게 들어가고요. 조금 신생업체나 이런 데는 주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쿼터가 조금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쿼터 이후에 3개월은 거의 동일한데 계약부터 쿼터까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빨리 받는 분하고 저하고 2달 차이도 났었어요. 계약하고 4달 만에 차를 받으셨고, 저는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차를 받았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계약하면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인증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이런 건 뭐 계약하고 1년 만에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인증이 안 나서. 근데 이 인증은 뭐 매번 다른 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6개월 정도에 받는다. 더 정확한 거는 쿼터가 들어가고 나서는 3개월 후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나메라 페이스리프트가 언제 나오냐 이 질문도 좀 올라오는데,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젠 그 약간 스파이샷 요런 게 떴죠. 근데 보통 포르쉐가 스파이샷이 뜨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국내에 들어와요.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파나메라 페이스리프트 스파이샷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마 올해에는 출시가 안 될 거고요. 내년쯤에 어디 모터쇼에서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출시하면 이제 외국에 이제 쫙 깔리고 국내에서 이제 계약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아마 내후년쯤, 진짜 빠르면 2020년 말 2021년 초에 아마 페이스리프트를 국내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인증 문제가 있고 그러면 더 늦어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는 아마 내년 말 정도면 풀릴 거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 초에 아마 풀릴 걸로 예상이 돼요. 진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 옵션 추천해주세요랑 이 옵션 괜찮나요? 요거랑,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선 옵션 추천해주세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옵션 추천해주세요 하고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댓글을 달아줘요. 근데 그분들마다 본인이 선택한 옵션은 다 좋은 옵션이에요. 왜냐면 고민을 6개월 동안 해서 고민을 해서 넣은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은 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넣은 옵션은 다 좋은 옵션이고 제가 뺀 옵션은 굳이 필요 없는 옵션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옵션을 추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본인이 넣은 옵션은 다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을 받아서 옵션을 넣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옵션이 무슨 용도인지를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들어보고 나는 굳이 이건 필요 없겠다 라고 하면 빼시고,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옵션인데 이러면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차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어차피 넣는 거 어차피 뭐 1억 6천이나 1억 6천 100이나 약간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옵션 하나씩 계속 넣다 보여. 그러면은 차가 옵션으로 한 3, 4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건 좀 저는 약간 과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거면 진짜 차 한 대 더 사는 게 나아요. 중고로 팔 걸 생각해서 옵션을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지도 않았는데 팔 걸 생각해서 옵션을 넣는 건 조금 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예로 저는 여기에 크로노 스포츠를 뺐어요. 제가 요번에 911 계약했거든요. 그거에는 넣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박스타트 할 때도 그때도 넣었어요. 크로노 패키지. 왜냐면 그 두 개는 스포츠카잖아요. 그 두 개는 스포츠카니까 당연히 넣어야죠. 스포츠 플러스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세단이잖아요. 저는 얘를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할 생각이 없어요. 얘는 그냥 포르쉐의 네임밸류와 이
정밀한 조작감, 포르쉐를 4명이 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타고 서킷을 갈 일도 없고, 저는 얘가 출력이 더 높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 크로노 뺐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카이엔을 샀어도 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로 스포츠 주행도 좀 즐길 거고, 포르쉐는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거 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이게 필요한 거니까 넣은 거고, 저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뺀 거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뭐 이거 다 똑같이 넣을 거면 포르쉐 뭐하러 사요? 벤츠 사지? 옵션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모든 옵션을 다 넣어야 되니까는 그 질문보다는 어떤 옵션이 무슨 용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PDCC나 리어 엑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뒷바퀴 조향이 있어요.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빼도 된다, 굳이 뭐 그거 없어도 사실 저는 유턴할 때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달릴 때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를 넣으신 분들은 이걸 6개월 동안 고민해서 넣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분들한테는 이게 없어서 안 될 옵션이에요. 왜냐면은 유턴할 때 너무 편해. 저는 유턴할 때 2차선 반을 쓰지만 그분들은 2차선이면 끝나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이렇게 차가 뭔가 횡이동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은 당연히 넣어야죠. 근데 이게 나한테 필요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몇백만 원이에요, 그 옵션이. 그거 몇백만 원, 뭐 PCCB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에요 거의. 근데 대신 브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지죠. 근데 그 브레이크 성능이 나한테 필요하느냐, 단순히 남들이 그건 넣어야죠, 포르쉐는 그건 넣어야죠 해서 넣는 사람은 호구죠, 호구. 저는 그건 호구라고 봐요. 남들이 넣으라고 해서 넣는 건 호구. 근데 내가 필요해서 넣는 거는 훌륭한 옵션인 거죠.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동호회에서 못 봤는데 예전에 다른 동호회에서 911을 뽑는데 자기의 위지와 상관없이 딜러가 넣으라고 해서 다 넣은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거 보고 그걸 왜 그렇게 사지? 이 생각을 했어요. 포르쉐는 나만의 맞춤 포르쉐를 살 수 있는 건데 옆에 사람들 말 듣고 차를 사면 안 되죠. 내가 필요한 걸 넣어서 사야죠. 그러니까는 추천을 받아서 옵션을 넣지 마시고요. 그 옵션이 뭔지를 물어보고 나한테 필요한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찍다 보니 화성시 추모공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곳인데요. 여기 주차장도 넓고 깔끔하게 돼 있어서 가족분들하고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펠트지를 꼭 해야 하나요? 요 질문이 있어요. 펠트지는 파나메라 타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창문을 좀 열게요. 펠트지가 뭐냐면은 여기 요 바깥쪽에 있고 요 안쪽에 요 고무 있죠, 요 고무 안쪽에 이 펠트지라고 그 약간 부직포 같은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주행하다 보면 여기에 모래가루나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게 이 고무하고 유리하고 닿아서 썬팅지에 기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구매를 하시면 이 작업들을 다 하시는데, 이걸 안 하면은 안 하고 기스가 안 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창문을 반만, 절대 끝까지 안 내리고 무조건 반만 열면 밖에 있는 먼지가 이 안쪽으로 안 들어와서 기스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창문을 이렇게 끝까지 한 번이라도 열면은 밖에 있는 먼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고무하고 그 썬팅지 사이에 기스를 내는 건데, 사실 이 펠트지를 안 하고 기스가 안 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은 기스가 뭐 100%는 아니어도 거의 한 90%는 안 나요. 제가 작년에 작업을 했는데 그 펠트지 작업하기 전에 생긴 기스 외에는 기스가 안 생기고 있어요. 펠트지 같은 경우는 이베이나 뭐 이런 데서 구입 경로가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 이벤트로
뭐 한 달에 한 개씩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를 참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펠트지는 업체들에서 무슨 자기들이 최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카페 그 유미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방법을 알아내서 올리신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듯이 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차는데 정상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꼭 파나메라가 아니어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렇게 세차를 하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요쯤에 이렇게 물기가 차는 경우,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세차할 때만 그런 거고요. 새벽에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요거는 다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휠 도색하고 캘리퍼 도색을 하면은 그 보증 연장이 안 되고 뭐 보증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랑 PPF까지. 우선 PPF는 당장 AS 받고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4, 5년 후에 이제 보증 연장을 하잖아요. 그때 연장 검사할 때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띄고 연장 신청을 하면 그건 또 상관이 없대요. 근데 보통 PPF 내구성이 한 4, 5년 정도 쓰면 한번 교환해 줄 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쯤 돼서 띄고 보증 연장하고 다시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본닛하고 여기 앞에는 했는데,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전체 다 할 것 같아요. 세차하기도 편하고 문콕 같은 것도 스트레스가 줄어서 전체 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옵션을 하나 빼고 차라리 PPF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휠 도색은 괜찮아요. 대신 이 휠에 문제가 있을 때 휠을 AS를 받지 못하지만은 다른 거에 대한 보증이나 AS는 상관이 없는데, 이 디스크 있잖아요.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증 연장도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를 칠한다고 딴 거까지 보증 연장을 안 해주는 건 좀 이상한데, 뭐 하여튼 그렇대요. 휠 도색하는 거는 보증하고는 상관없는데 휠 자체에 대한 AS는 안 되고요. 이 디스크 도색은 디스크는 물론이고 다른 거에 대한 보증에도 약간 연관이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색을 하고 싶으시면 휠만 하시고, 저 브레이크 디스크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된다고 그 어드바이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휠 같은 경우에는 도색하고 연장 받으신 분들도 꽤 많아서 휠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리어 시트가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인승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요 가운데 자리가 없는데, 옵션으로 이 뒷자리를 2인승에서 3인승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겨요. 얘가 이렇게 끊기고 요 디스플레이가 좀 더 이렇게 눕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데, 저 같으면은 그 5인승 할 것 같아요. 옵션 비용을 좀 내더라도. 사실 저도 이거 거의 혼자 타요. 혼자 타거나 많이 타봐야 둘인데, 뒷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 2년에 한 번 2명이 탈까 3명이 탈까 말까 하는데, 전에 한번 3명, 5명이 탈 일이 생기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가정에서 이제 좀 쓰시는 경우면은 아무래도 4인승보다는 5인승이 낫지 않나 싶어요. 이 뒷자리 뭐 좀 더 이뻐서 뭐해요. 어차피 자주 보지도 않는 자리고, 이건 뭐 어차피 뒷자리에 이 쇼퍼 드리븐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5인승 할 것 같아요. 5인승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하고 부메스터 오디오 차이가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 수가 없겠죠? 1000만원 차이인데 무려. 요거는 다음에 그 부메스터 하신 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영상으로 찍어서. 그런데 보스만 해도 들을만 해요. 보스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저는 사실 기본이어도 들을 것 같은데, 보스만 해도 760W인가 그래요. 와트도 크고 하여튼 뭐 그런데, 당연히 1000만원짜리 옵션인데 부메스터가 좋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좋은데, 가격 대비 더 좋느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면 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넣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오디오 튜닝을 하는 거를 추천을 안 드려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뭐 공산품이고 하겠지만 기업 이윤을 생각해서 넣은 거겠지만 일반 오디오샵은 개인이잖아요.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완벽하게 뭐 이렇게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음향 테스트 기계를 사용해서 이 스피커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귀, 본인의 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여기 보스 오디오나 부베스터를 넣을 때 그냥 넣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이 작업자 한 명의 귀에 의존해서 이걸 설치했겠어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해서 보스라는 기업이나 부메스터라는 그 기업에서 세팅 값을 맞춰서 작업을 했겠죠? 그거랑 일반 개인 샵에서 장착하는 거랑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렇고 머플러도 그렇고요. 머플러 이렇게 그 메이커에서 배기압이랑 소음이랑 연비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만든 머플러랑 작업하시는 분이 이 중통 잘라버리고 스텐으로 그냥 알곤 용접 해갖고 만든 거랑 당연히 기업에서 만든 게 낫죠. 근데 다만 저런 거 볼트온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테크아트나 뭐 아크라포빅이나 이런 업체에서 나온 건 당연히 데이터 값을 만들고 나왔을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뜯고 만드는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그렇고 엔진 오일도 세팅 값에 맞춰서 나온 걸 넣어야지 무슨 협력업체 이런 데서 무슨 어디 건지도 모르는 일본 제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 어딨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여기 있어요. 이 안에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돼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좌석 설정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고 승객석 위치 조절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누른 다음에 이 왼쪽에 운전석 쪽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요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종료하면 끝나고요. 문 잠글 때 소리게 나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찾아봐도 못 찾겠네요. 우선 저는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파나메라 매니아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건 그냥 웃긴 얘기인데 그 카페에 저보고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카페를 이용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설마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고 하겠어요 이걸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파나메라 매니아 카페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있고 이렇게 글도 많이 올라와야 카페가 재밌어지잖아요. 거부감 없이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